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결혼의 꿈에 부풀었던 예비 신부였어요. 나이가 먹은 후에 뒤늦게 결혼을 하려고 했던 참이라 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인생은 역시 제 마음대로는 되는 게 아닌지 저는 기가 막힌 일을 겪고 파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제가 파혼을 하게 된 기가 막힌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제가 파혼을 하는 계기가 된 사건은 예비 시댁에서 그동안 저에게 숨겨왔던 것을 보여주겠다고 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1년 이상 만나온 예비 신랑이 저에게 말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서 주말에 시간이 되냐고 묻는 것이었어요. 누나, 사실은 내가 그동안 본의 아니게 누나한테 숨겨야 했던 게 있거든. 우리 부모님이 숨기라고 해서. 그런데 이제 누나한테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이번 주말에 나랑 같이 우리 부모님 뵈러 갈 수 있어? 숨겨왔던 걸 보여준다니. 예비 신랑 집안 사람들이 대체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지? 싶었어요. 저는 원래 경계심이 많은 성격이라 아무리 예비 신랑이라고 하더라도 숨겼던 것이 있다고 하니 걱정과 의심이 들었거든요. 숨겨온 이야기라니? 그게 뭐야? 나한테 숨긴 일이 있었어? 왜 숨긴 건데? 뭐 숨기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내가 못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 예비 신랑을 거의 1년 가까이 만났는데 하필이면 결혼을 앞뒀을 때 이런 이야기를 꺼내니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동안은 나를 신뢰하지 않아서 말을 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무엇인가 캥기는 게 있어 숨긴 것인가 의심도 들고요. 제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예비 신랑을 쳐다보자 예비 신랑은 그런 제가 귀엽다는 듯 얼굴을 꼬집으며 말했어요. 아이 누나 괜히 이상한 생각하지 마. 이상한 그런 거 아니야.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이, 숨겼다고 말한 건 우리 부모님이 말투가 좀 세서 그래. 아이, 사실 우리 부모님 앞으로 빌딩이 있거든. 좀 있으면 그 명의도 나한테 넘겨주겠다고 하는 빌딩이 하나 있어. 그 빌딩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야. 연애 때 말을 안 한 이유는 우리 부모님이 빌딩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 결혼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 전에 빌딩이 있다고 하면 누나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결혼하게 되면 그때 알려주려고 하셨던 거야. 빌딩? 자기 명의의 빌딩이 있다는 얘기야? 그런 걸 괜히 왜 숨기고 있었어? 빌딩이라니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 이 사람네 집이 그 정도로 부잣집인가 싶었어요. 사실 예비 신랑의 취미는 골프라서 돈이 없지는 않구나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갑작스럽게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니 조금 좋은 생각이 들면서도 숨길 필요가 없는 자랑할 만한 사실을 숨겼다는 게 좀 더 의심스럽기는 했죠. 제가 이 이야기를 더 자세히 하려면 먼저 저와 제 예비 신랑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가 사주 마니아여서 매년 새해가 밝아오면 사주를 보는데요. 이상하게 제 사주에는 자식 복이 많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은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결혼 생각이 아예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혼자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연애도 잘 안 했고 오랜 기간을 솔로로 지내왔어요. 주변 사람들은 이런 저를 보면서 골드미스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저는 동업자인 친구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가구를 판매하는 사업인데 주로 식탁이나 의자, 소파, 화장대 등 가정용 가구를 판매하고 있어요. 공장을 통해 직접 제작을 해서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판매하다 보니 가구 쇼핑몰 중에서 1위도 찍고 정말 괜찮다고 할 정도로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직원도 다 지인들과 친구들로 구성해서 몇 명 쓰고 있고요. 사업이 계속 잘 되다 보니 혼자 살면서도 아쉬울 게 없었죠. 내가 번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어서 그게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결혼을 하기에는 늦은 나이기도 했고요. 이제 와서 결혼을 하면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더 많다는 생각이었죠. 자식 복이 많다고는 하지만 제가 꼭 출산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굳이 결혼을 해서 많은 책임을 지기보다 혼자 여유롭고 재미있게 사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업이 성공하기 전에는 주변에서도 결혼해라, 애 낳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쓰면서 살아라, 취직해라,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사업이 성공해서 제가 돈을 많이 벌고 나니 지금은 능력 있으니 차라리 혼자 살아라 라는 말을 많이 듣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굳건했던 제가 갑자기 연애를 하고 결혼을 생각한 계기가 생겼어요. 우리 엄마는 아버지 없이 홀로 삼남매를 키워오셨는데 엄마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저도 갑자기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어요. 몸이 아픈 후 엄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파 보니까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게 처량하기 그지없어. 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없는 거지만 너는 일부러 남편을 안 만들려고 하는 거잖냐. 얼마나 외로워. 지금이야 좋지. 근데 외롭다 미연아. 어떨 때는 네가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엄마랑 아버지가 너한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못 보여줘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렇지. 네 아버지랑 엄마도 금술은 좋았어 얘. 아픈 엄마가 외로워하시는 것을 보니 옆에 남편이라도 있었으면 덜 외로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남매들도 바쁘다는 이유로 엄마를 잘 못 챙겨드리니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결국 자식도 아니고 마지막까지 곁에 남는 것은 배우자밖에 없으니까요. 저도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 곧 엄마처럼 몸 걱정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고 그때 제 곁에 아무도 없다면 저도 참 외롭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처음으로 주변에 소개를 부탁해 봤어요. 그런데 제 생각보다 더 많은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소개해 주겠다고 나서더라고요. 하지만 제 나이가 나이라서 그런지 저보다 한참 더 나이 많은 사람들만 소개를 받다가 잘 안 맞아서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역시 저는 결혼과 인연이 없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일을 같이 했던 지인이 연하는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연하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망설였지만 이 나이에 가릴 것이 뭐가 있냐 싶어서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소개를 받은 사람이 지금의 예비 신랑이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3살 어린 귀여운 연하남이었죠. 예비 신랑은 프로골퍼를 했지만 잘 안 풀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레슨을 하면서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집안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똑같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직업적으로는 참 괜찮아 보였어요. 누나, 나 만나니까 어때요? 나는 누나 만나면서 진짜 좋은데. 우리 천생연분 아닐까요? 나는 누나 만날 때마다 자꾸 먼 미래까지 보게 돼요. 누나도 그래요? 그랬으면 좋겠다. 예비 신랑은 저를 만날 때마다 행복한 기분이 들게 해주었어요. 애교도 많고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키도 훤칠하고 외모도 준수했죠. 연하가 좋다던 사람들이 이래서 연하를 만나나 보다 싶을 정도였죠. 저는 이 사람을 만나려고 여태 이렇게 시집도 안 가고 혼자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못 가 저희는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죠.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사이 저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고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만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상견례까지 하게 되었죠. 아유 어서 와. 자기가 우리 아들 결혼 상대구나. 만나는 걸 기대하고 있었어. 우리 아들이 아가씨를 참 좋아하더라고. 한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해. 나랑도 잘 지내줘. 시어머니는 저에게 매우 호의적이셨어요. 아들의 결혼 상대가 나이 많은 연상의 여자라서 좋아하지 않으실까봐 혼자 걱정했는데 정말 다행이었어요. 상견례를 마치고 무사히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무탈하고 별일이 없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준비는 물 흐르듯 진행이 되었어요. 물론 저와 예비신랑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비신랑의 시댁이 저를 굉장히 반겨주었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예비신랑이 숨겼던 이야기가 있다며 저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죠. 숨겨온 것이 빌딩이 있다는 이야기였다니 사실 안심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무슨 얘기가 나올까 걱정한 것에 비해 좋은 소식이었어요. 예비신랑이 그 비싸다는 골프도 했었고 입고 다니는 옷이나 하고 다니는 것도 여유가 있어 보여서 있는 집 아들인 것은 대충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예비신랑이 허세를 부린다거나 잘 산다고 대놓고 말을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보이는 게 잘 살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빌딩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부자인 줄은 몰랐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 예비신랑과 시댁은 부자인데도 겸손하기까지 하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결혼복도 터졌다고 생각했고 너무 좋았어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늦게나마 남편을 참 잘 만났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비신랑의 말에 따라 주말에 예비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예비 시부모님이 초대를 한 빌딩에 도착해서 보니 빌딩이라고 하지만 고층 빌딩은 아니었고 지하까지 앞에 7층 정도 되는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평수가 꽤 커서 사람들이 빌딩이라고 부르는 것 같았죠. 맨 위층에 있는 시부모님 댁에 들어가 보니 예비 시어머니와 몇몇 시댁 식구들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아유, 차 앉아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 숨긴 게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지? 아이, 걱정 마. 그냥 우리 건물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뿐이야. 뭐, 나쁜 이야기는 아니지? 어머, 그럼요, 어머니. 솔직한 말씀으로 저한테는 좋은 이야기지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저와 한담을 나누다가 빌딩을 안내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특히 예비 시어머니가 나서서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구석구석 소개를 해 주셨어요. 예비 시댁의 빌딩은 친인척과 가족들이 다 상수를 하고 있었어요. 1층 안경점은 예비 시동생과 그의 아내가 하고 있었고 2층 음식점은 예비 시어머니의 언니분이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3층 치과는 예비 신랑의 사촌형이 운영을 하고 있었죠. 건물 청소업체까지도 친인척이 하는 업체였고 경비원도 예비 신랑이 가족이었어요. 건물 전체가 가족 사업처럼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빌딩 구경을 하면서 조금 이상하다고 느낀 것이었어요. 바로 가족들이 예비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였죠. 모두 친인척과 가족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다들 예비 시어머니에게 너무나 깍듯이 인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가족들 간에 하는 친근한 인사가 아니라 해야만 해서 하는 비즈니스적인 웃음과 인사였어요. 그 미묘한 차이를 느낀 저는 의문이 들었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이 빌딩의 소유주라서 아무리 친인척이라고 일터에서는 깍듯이 예의를 지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에게 예비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빌딩 사는데 내공이 80% 들어갔어. 내가 다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도 우리 아들 뒷바라지 잘해야 돼. 우리 아들한테 잘하면 내가 우리 며느리 알아서 섭섭하지 않게 다 챙겨줄 거야. 자기도 사업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눈을 찡긋거리셨어요. 그 분위기가 마치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역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보통이 아니구나 싶기는 했어요. 결혼을 사업적인 마인드로 접근했던 것은 아니지만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냥 예비 시어머니가 듣고 싶어 하실 대답을 하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어머니, 당연하죠. 제가 당연히 우리 예비 신랑한테 잘해야죠. 어머니가 이렇게 어머니 소유 빌딩까지 저한테 공개해 주셨는데 이걸 보고도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제가 정말 잘할 테니까 앞으로 저도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 그렇게 빌딩을 둘러본 후 다 같이 건물 꼭대기층에 올라가 커피를 마시기로 했어요. 건물의 꼭대기층에는 예비시댁의 집처럼 꾸며놓은 곳과 그 옆에는 건물을 관리하는 사무실이 조그맣게 있었어요. 예비시댁은 빌딩에 집을 하나 만들어 놓고 아파트가 하나 또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 옆 사무실에 모여서 커피를 마셨어요. 그런데 담소를 나누다가 생각해 보니까 예비 시어머니에게 드리려고 마련해온 꽃을 차에 두고 온 것이었어요. 빌딩에 초대를 한다고 해서 꽃을 배달시켜 맞춰두었는데 제가 정신이 없었는지 잊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예비시댁 식구들에게 차에서 꽃을 가져오겠다 말씀을 드리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주차해둔 제 차를 찾아서 뒷좌석에서 꽃바구니를 꺼내는데 어디서 드런드런 이야기를 하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휘 돌려 주변을 둘러보니 주차장 한쪽에 지하 공조실 같은 작은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곳에 문이 열려 불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누가 있나 보다 싶어서 별 생각 없이 꽃을 들고 주차장을 벗어나려는데 아까 봤던 경비원이 그 공조실을 들락날락 하는 것이 보였어요. 경비원이 공조실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무엇인가를 손에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문 사이로는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보였어요. 그러더니 경비원이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지하라서 소리가 울려서 그런지 대화 소리가 저한테까지 똑똑히 들려왔어요. 아니 그 건물주 아들 쳐들 사람은 암시롱 모르나벼. 이 집구석이 얼마나 벌레만도 못한 집구석인지. 에휴 불쌍하구먼. 괜히 시집 잘못 왔다가 우리 짝 날 것 같은디. 불쌍하네. 아 불쌍이야. 일단은 아버지는 올라가 볼게. 사모님이 1층 앞에 낙엽 좀 쓰려고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경비원은 큰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차가 내려오는 통로를 통해 1층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저도 모르게 차 뒤로 몸을 숨겼죠. 경비원이 사라진 후 저는 경비원의 말 때문에 기분이 너무 찝찝했어요.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분명한데 내용 자체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으니까요. 어쩐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모든 일이 너무 잘 풀리는 것 같더니만 역시 뭔가 있구나 싶었어요. 의심이 많은 저조차 아무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결혼 준비가 너무나 척척 진행이 되었거든요. 저는 확인을 꼭 해봐야겠다 싶어서 몸을 일으켜 그 공조실로 다가갔어요. 빼꼼 열려있던 공조실 문 앞에 선 뒤 심호흡을 하고 공조실 문을 벌컥 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공조실 안을 본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그곳에는 머리가 산발이 된 흡사 노숙자 같은 여자가 청소 도구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꼴이 놀랄 정도로 지저분해서 저는 작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그 여자도 저를 보더니만 놀란 토끼 눈을 했죠. 그리고 그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당황하면서 어디론가 무전을 걸었어요. 그러자 그 무전을 받고 아까 1층으로 올라갔던 경비 아저씨가 허겁지겁 미친 듯이 뛰어내려오는 것이었어요. 저는 경비 아저씨를 보고 이게 보통 일은 아니구나 직감했어요. 하지만 경비 아저씨는 뛰어와서 저를 보자마자 노발대발하며 난리를 치는 것이었어요. 아이 아가씨 여기 오시면 안 돼요. 내가 큰일이 난단 말이요. 여기 어떻게 왔어? 사모님이 알고 있어? 사모님이 알면 진짜 큰일 나. 나랑 여기 우리 딸 완전 쫓겨난단 말이요. 아저씨가 큰 소리를 내며 난리를 쳤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 더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아저씨를 붙잡고 제가 알아야 할 것을 물어보았죠. 아저씨, 아까 이야기 다 들었어요? 그게 다 무슨 얘기예요? 제가 왜 불쌍한 건데요?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제 곧 결혼하는데 저도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안 그래도 결혼 준비가 너무 수월해서 이상했는데 이 집안에 뭐 큰일이라도 숨겨져 있는 거예요? 시댁이 숨겼다는 것이 빌딩인 줄 알았는데 혹시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저씨는 끝까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제가 심각한 표정으로 절박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공조실에 있던 여자가 아저씨를 붙잡으며 말을 했어요. 아빠, 이 여자한테는 말해주자. 그래야 할 것 같아. 피해자가 더 늘어나면 안 되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아저씨와 그 딸이 하려는 이야기를 꼭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었어요. 주차장에 너무 오랜 시간이 지체되면 예비 시댁에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다시 올라가서 예비 시댁과 인사를 나누고 오기로 했어요. 일단 예비 시댁 사람들이랑 인사를 하고 나올게요. 그리고 오늘 새벽 시간에 이 근처 편의점으로 올게요. 혹시 시간 맞춰서 나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저도 꼭 알아야 할 것 같고 제가 알게 되면 두 분을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경비 아저씨와 딸은 제 말을 듣고 둘이 저 눈빛을 교환하더니 저에게 알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저는 바로 꽃다발을 들고 다시 건물의 꼭대기층으로 올라갔어요. 가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꽃다발을 드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기 제 마음을 담은 꽃다발이에요. 이 꽃다발처럼 앞으로 저희 꽃길만 걸어요,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지하 주차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 줄 모르고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후 저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핑계를 대고 예비 시댁과의 만남을 끝냈죠. 예비 신랑이 저를 태워서 집까지 바래다 주었는데 그동안에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누나, 우리 가족들 만나서 이야기 잘 나눠줘서 정말 고마워. 다시 한번 누나한테 반했잖아.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긴 한 모양이야. 잘 들어가고 조만간 또 가족들이랑 식사하자. 명랑하게 인사를 하고 가는 예비 신랑을 속이는 기분에 조금 미안했지만 예비 신랑과 예비 시댁이 저에게 무엇인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것처럼 저도 잠시 숨겨둬야 할 것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12시가 넘은 시각 저는 다시 예비 시댁 소유의 빌딩 쪽으로 향했어요. 가면서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닌지 지금 이게 잘하는 행동인지 조금 고민이 되었지만 확인을 하지 않고는 기쁜 마음으로 결혼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빌딩 근처에 가장 가까운 편의점에 들어가서 약속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새벽 2시가 되자 약속대로 경비원이 딸과 함께 나타났어요. 저희는 편의점 노상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죠. 아가씨, 저희가 오래 나와 있지는 못해요. 딸은 좀 괜찮지만 저는 경비를 서야 하니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이야기를 드릴게요. 예,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주차장에서 나눴던 이야기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경비 아저씨와 딸은 음료수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두 사람의 설명에 의하면 부녀는 예비 시댁의 가족이라고 소개가 되었지만 가족이 아니라고 했어요. 알고 보니 그 부녀는 예비 시댁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경비원이 예비 시댁 식구들의 덫에 걸려 불법으로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10년 사이에 이자가 엄청나게 불어나 빚이 30억이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여기에서 절대 못 나간다고 딸까지 붙잡아 놓고 무일푼으로 일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사실상 평생 노예라고 했죠. 저는 이 부분까지만 듣고도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어봤어요. 아니, 예비 시댁에서 불법으로 돈을 빌렸다는 건 예비 시댁이 지금 불법 사채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아요. 그쪽의 예비 시댁은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 사업가 집안이 아니에요. 일수랑 사채를 해서 사람들의 피눈물로 돈을 번 사람들이에요. 그 돈으로 안경점이니 음식점이니 차리고 한 명은 치과 의사를 만들어서 치과도 개업한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그 가게들 다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에요. 불법 사채랑 일수로 큰 돈을 벌고 있으니 가게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번 검색해보세요. 사채업 사이트도 있어요.
사이트에는 합법인 것처럼 써놨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속여서 불법 조건으로 계약하게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검색을 해보니 정말로 사채업 사이트도 있었어요. 그리고 대표자 이름이 예비 시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요. 딸과 경비 아저씨의 말로는 건물 위층에 집으로 꾸며놓은 곳은 집이 아니라 사채업을 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두 채인 거라고요. 제가 놀라는 표정을 보고 경비 아저씨가 말을 이었어요. 아가씨가 만난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서 물품으로 노동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도망을 안 쳐본 것도 아니요. 그런데 도망을 칠 때마다 매번 미행 붙여서 협박을 하니 어디에 신고도 제대로 못하고 도망도 못 가요. 그리고 아까 CCTV에 걸릴 뻔한 거 그건 애가 사각으로 아가씨를 밀어놔서 안 보였을 거예요. 하마터면 아가씨도 큰일이 날 뻔했다고. 진짜 나쁜 사람들이요. 이런 게 우리만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말고도 지방에 이런 식으로 큰 공장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 어쩐지 아까 경비 아저씨가 지하에서 절 보자마자 막 벽 쪽으로 밀쳤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더 자세히 들어보니 이렇게 불법이나 일수계약을 해서 빚을 불려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다 갚을 때까지 무일푼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 지방의 공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공장은 거의 감옥이나 다름없어서 공장 옆에 열악한 숙소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경비원인 그 아저씨도 한번 그곳에서 일하다가 왔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딸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지금이 그나마 낫다는 생각까지도 든다면서 말이에요. 이 모든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재차 물어보았어요. 아니,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요즘 같은 시대에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씀이세요? 사채도 이제 이자율 한도도 정해져 있고 이렇게 난폭적인 짓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이고, 빌비제요. 법망을 피해서 이런 짓 하는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도 불법으로 돈을 빌렸으니까 어디 신고도 못하고 있잖요. 발목 잡힌 채 노예처럼 살고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가능하면 결혼을 미루는 걸로 해요. 이런 놈들한테 붙잡혀봤자 뭐 좋은 꼴 보이겠어요? 이 집안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라니까. 건물의 가족들이며 친인척들을 잔뜩 입주시켜둔 것도 다 채무자들 감시하려고 그런 거라니까. 손님인 척 오가는 사람 중에 채무자가 많아요.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결혼 물을 수 있으면 당장 물러요. 큰일 난다니까. 늦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 경비 아저씨도 멍청한 사람은 아니었고 오히려 똑똑한 것 같았어요. 교육도 잘 받은 듯한 사람이 어쩌다 본인도 모자라 딸까지 이런 일을 당하나 싶었죠. 그만큼 이런 수법이 악랄한가 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악랄한 업자들이 바로 예비시댁 사람들이었다니. 저는 상상도 못한 이야기에 얼이 빠진 채 경비원 아저씨와 그 딸에게 이야기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온 뒤 잠도 못 자고 고민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결혼을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었어요. 이야기를 들은 직후 파혼은 당연히 해야겠다고 결심했거든요. 2번 생각할 것도 없었어요. 다른 고민이 무엇이었냐면요. 이 불법 업자들한테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대신 신고를 해줘야 하나 하는 고민이었어요. 혹시 어설프게 신고를 했다가 그 사람들만 더 힘들게 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나 혼자 괜히 영웅 심리가 생겨서 영웅놀이를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알게 된 이상 모른 척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내 몸 하나 피했다 치고 기뻐하기만 할 수가 없었죠. 저는 고민을 하다가 경비 아저씨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기로 했어요. 경비 아저씨에게 연락을 드려 다시 한번 만나보기로 했고 이번에는 그 빌딩에서 좀 더 떨어진 카페에서 만났어요.
혹시나 예비시댁 사람들이 보면 안 되었으니까요. 아저씨, 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제가 인생에서 가장 클 수도 있었던 사고를 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만 이렇게 피했다고 기뻐하기에는 양심이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움이 되고 싶은데 혹시 어떻게 하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자 경비 아저씨는 조금 주저하더니 절박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저, 그럼 혹시 염치불구하고 그 인권 변호사를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돈 한 푼 없지만 소송을 이길 수 있다면 앞으로 갚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저도 제 딸과 함께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저씨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말했어요. 저는 그런 경비 아저씨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네,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좋은 인권 변호사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사업을 하고 있어서 돈은 남부럽지 않을 만큼 벌거든요. 아저씨와 따님의 인권 변호사 비용은 제가 내도록 할게요. 저를 끔찍한 사람들에게서 구해주셨는데 제가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경비 아저씨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 손을 꼭 잡고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렇게 경비 아저씨와 헤어지고 저는 예비시댁, 아니 불법 업자들이 만들어낸 현대판 노예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의 변호사를 선임해 줄 수는 없어도 경비 아저씨에게 들은 지방의 공장을 신고해서 불법으로 노동 착취를 멈추게 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예비 신랑, 예비 시댁과 파혼을 해야 했죠. 사실 절대 이 집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예비 신랑과 헤어질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지기는 했어요. 어쨌든 예비 신랑은 저에게 잘해줬고 제가 처음으로 결혼까지 결심했던 사람이기는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슬프고 괴로워도 예비 신랑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파혼을 하는 과정은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았어요. 예비 시댁의 정체가 악랄한 불법 사채업자들이었으니 제가 파혼을 하겠다고 하면 잘못하면 끔찍하고 처절하게 얽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면 무슨 꼬투리라도 잡아서 저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파혼을 선언하기 전에 저도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기로 했죠. 이런 나쁜 자들의 소나기에 붙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대비를 할까 생각하다가 제 주변 사람들의 힘을 빌리기로 했어요. 저도 그래도 사업을 한 지 10년이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 업자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할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다행히 같은 쇼핑몰을 하는 업계 지인 중에서 오빠가 형사인 분이 있었어요. 그분께 부탁을 드려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이 업자들을 신고했어요. 형사님도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죠. 저에게 큰 용기를 냈다면서 칭찬도 하셨고요. 그리고 형사 명함을 주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명함을 받아서 다행이었죠. 파혼 이야기를 할 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형사 명함을 보여주고 저를 손댈 생각은 하지 말라고 말할 생각이었거든요. 예비 신랑에게 연락을 해서 만난 자리에서 저는 그동안 알게 된 사실들을 쭉 말해주었어요. 예비 신랑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라고요. 제가 신고까지 진행했다는 것은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비 신랑에게 침착하게 이렇게 말을 했죠. 난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결혼은 당신이랑 둘이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 당신과 당신 집안이 숨겨온 것이 빌딩이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죄란 사실일 줄은 몰랐어. 당신이 아무리 크게 연관이 없다고 해도 범죄로 번 돈을 편하게 먹고 산 것도 사실이고 나는 이런 집안과 결혼을 할 수는 없어. 그러니 내가 파혼을 하는 것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예비 신랑은 제가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에 놀라 파혼 소식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하고 제 말에 수긍했죠.
저도 가슴이 아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헤어진 뒤 얼마 후 제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 이전 예비 시어머니가 덩치 큰 남자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어요. 야, 이 싸가지 없는 거사.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감히 네가 파혼을 해? 너 당장 나와. 일이 안 나와? 저는 즉시 사무실에서 그 사람들을 밀어내면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깡패 같은 남자들을 데리고 와요? 불법 사체로 범죄를 저질렀으면 파혼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야죠.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제가 겁먹지 않고 당당하게 나오자 이 여자는 당황을 한 것 같았어요. 보통은 저런 덩치 큰 남자들을 끌고 와서 해코지를 하면 겁을 먹고 말을 잘 들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대비가 되어 있기도 했고 이런 사람들에게 기죽을 생각은 없었어요. 제가 조금도 겁을 먹지 않자 이 여자는 더 큰 소리를 쳤어요. 이게 빌딩 꿀꺽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괜히 뻐대는 거지? 네가 뭘 안다고 불법 사체니 범죄니 말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그걸 알았으면 어쩔 건데? 네까짓 게 뭐 할 수 있는 거나 있어? 당연히 있죠. 저를 너무 우습게 보셨나 봐요. 이제 곧 형사님이 그쪽 집안 식구들 체포하러 가실 예정이니까 얌전히 빌딩에서 기다리고나 계세요. 제가 이 여자 앞에 형사님의 명함을 내밀자 이 여자는 그 명함을 집어들고 자세히 보더니 얼굴이 파랗게 질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설설 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내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온 거예요. 아들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아예 어디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으셨던데? 그 빌딩에서 일하는 경비 아저씨가 사실 머리가 좀 이상하거든. 그런 사람 말 믿지 말고 형사님 찾아가거나 하지 마세요. 진짜로 곧 체포하러 오시는 거 아니죠? 신고 아직 안 했죠? 우리는 돌아갈 테니 일 힘내시고 별일 없었던 걸로 합시다. 아시겠죠? 예비 시어머니였던 사람은 강자 앞에서는 약해지고 약자 앞에서는 한없이 강해지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제가 형사님 명함을 내밀자마자 갑자기 그렇게 저자세를 취하더니 곧 꼬리를 내리고 돌아가 버렸어요. 어이가 없을 정도였죠. 제가 정말 저런 사람들과 결혼의 인연을 맺을 뻔했다니 아찔할 정도였어요. 그 뒤로도 경비 아저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소식을 들었어요. 아저씨 말에 의하면 일단 경찰은 신고된 지방의 공장부터 들이닥쳤다고 했어요. 가서 불법 노동 및 불법으로 한 사채 계약을 확인하고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구했다고 했어요. 그분들은 국선 변호사와 인권 변호사들을 통해 불법으로 한 계약 무효화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했죠. 그리고 경찰은 공장을 정리해서 일단 업자들의 돈줄을 말렸다고 했어요. 이렇게 되자 이전 예비시댁은 난리가 났죠. 착취로 어떤 수익이 없어졌으니 사채로 돌릴 현금도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리고 본인들의 일도 들켰으니 구속될 것도 시간 문제였죠. 그래서 공장이 정리된 것을 알자마자 업자들은 대충 짐을 싸서 지방의 어딘가로 도망을 갔다고 해요. 하지만 한두 달 뒤 모두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죠. 그 이후 경비 아저씨도 제가 선임해드린 인권 변호사를 통해 계약 무효화 소송을 진행했다고 했어요. 판결 결과는 당연히 아저씨의 승리로 빌린 원금만 모두 갚으면 되고 불법으로 한 계약을 이행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긴 시간 노동 착취를 한 대가로 오히려 업자들이 아저씨에게 돈을 지불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아저씨는 오히려 돈을 받고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었고 딸과 집을 얻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저에게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비시댁이 될 뻔했던 사람들은 아저씨에게 한 짓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한 짓도 하도 악랄해서 법정에서 큰 처벌을 받고 옥살이 및 사회봉사 벌금형을 수행하게 되었어요. 이런 일을 겪은 후 저는 엄마를 모시면서 여전히 혼자 지내고 있어요. 결혼 시도를 실패하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범죄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돕게 되어서
제 마음속에 명예로운 일로 남게 되었어요. 사실 후폭풍이 무서웠던 건 사실이었어요. 오랜 시간 그 바닥에서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인데 저 하나 어떻게 하는 건 문제도 아닐 거라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비 신랑이 될 뻔했던 그 남자가 그 부분에 대해선 걱정하지 말라며 공증을 받은 계약서까지 써주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어떻게 이런 부모 밑에서 저런 사람이 나왔는지 의아할 뿐이었네요. 이 사람의 부모님도 본인들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 반성하고 이런 악행을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뿐이에요. 저는 파혼을 했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를 가지게 되었어요. 저의 첫 번째 결혼 시도가 이렇게 큰 사건이 되어버려서 아쉽지만 세상에 악하고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이번에 큰 액땜을 했으니 다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다시 또 적극적으로 결혼 시장에 나가보려고요. 살다가 이런 사람들과 엮였다고 해서 사람을 피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인연으로 경비 아저씨 딸은 저희 회사에 취직을 하여 일을 하게 되었는데 경비 아저씨 딸도 좋은 대학에 나와 중퇴를 한 인재였더라고요. 중퇴를 하게 된 것도 아버지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먼저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일을 너무 잘해서 6개월 만에 정직원으로 채용을 하게 되었어요. 인재답게 머리도 좋아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 사람 인생이 잔잔한 강물 같을 수는 없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또 해일과 거센 파도를 겪고 나면 또 다른 모습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 기회에 많은 걸 배웠고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의 거친 파도와 해일이 닥치더라도 뭐든 다 잘 해결되실 거니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다 잘 되실 겁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